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간의 흑역사, 저자는 톰 필립스, 출판사는 월북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민폐를 끼치기 시작한 것은 약 7만 년 전부터다. 우리 조상들이 아프리카를 떠나 지구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 그 무렵이다. 처음엔 아시아로 건너갔고 얼마 후 유럽으로도 건너갔다. 이것이 세상에 폐가 된 이유는 그때 지구에 살던 인간이 우리 종 호모사피엔스만 있던 게 아닌데 있다. 그때 지구에 돌아다니고 있던 인간이 정확히 몇 종이었는지는 논란거리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뼈 조각이나 DNA 파편만 놓고 이게 별개의 종이냐, 아종이냐, 아니면 같은 종내에서의 변종이냐를 결정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분류를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말고 적어도 두 종류의 인간들이 함께 살고 있었던 게 확실한데 그중 가장 유명한 종류가 바로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일명 네안데르탈인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10만 년도 더 전에 아프리카에서 옮겨와 유럽 일대와 아시아 각지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딱하게도 우리 조상들이 등장하고 겨우 몇 년 만에, 즉 진화사 관점에서 보면 눈 깜짝할 새에 네안데르탈인을 비롯한 우리 사촌들이 지구상에서 몽땅 자취를 감췄다. 인류사에서 앞으로 두고두고 반복될 패턴이지만 우리 인간은 어디 짠하고 나타나기만 하면 주변에 있던 세력이 다 씨가 마른다. 결국 네안데르탈인은 유전자 일부를 우리에게 전함으로써 우리 DNA의 흔적으로만 남았다.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은 확실히 독특하다. 그건 분명한 것 같다. 우리 종은 이름부터 호모사피엔스, 즉 라틴어로 현명한 사람이지 않은가. 그리고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것이 인간의 뇌란 참으로 놀라운 기계다. 우리는 주변 환경에서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물이 돌아가는 원리를 짐작하며 그러면서 세상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복잡하게 머릿속에서 모형화한다. 그리고
머릿속의 그 모형을 점점 키워나가다가 상상의 힘으로 도약을 감행한다. 세상을 어떻게 바꾸면 살기가 더 나아지겠다 하는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아이디어를 남들에게 전할 수 있고, 그러면 남들이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개선한다. 이런 식으로 지식과 발명을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준다. 이제 개인이 상상만 하던 아이디어도 사람들을 설득하여 함께 구현해 나갈 수 있고, 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혁신을 낳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5만 가지 형태로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한때의 혁신이 전통이 되고, 전통이 또 새로운 혁신을 낳다 보면 결국 문화 또는 사회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다. 이렇게 훌륭하면서도 참으로 희한한 것이 인간의 뇌여서 꼭 최악의 타이밍에 어이없이 실수를 저지르곤 한다. 늘상 한심한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터무니없는 것을 믿고 코앞에 빤히 있는 증거를 무시하거나 턱도 없는 계획을 세운다. 우리 머리는 교향곡을 작곡하고 도시를 계획하고 상대성 이론을 생각해내지만 가게에서 포테이토칩 하나를 살 때도 무슨 종류를 살지 좋게 5분은 고민해야 겨우 결정할 수 있다. 인간의 머리는 어떻게 세상을 주름잡고 기상천외한 일들을 해내면서도 동시에 누가 봐도 어이없이 최악의 결정을 날마다 내릴 수가 있을까? 한마디로 우리는 어떻게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면서 옛날 예인에게 그런 한심한 문자를 보내는 것일까? 모든 것은 우리 뇌가 진화한 방식에 기인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진화라는 과정은 영리함과 거리가 멀다. 멍청할 뿐 아니라 아주 고집스럽게 멍청하다. 진화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래저래 죽을 수 있는 수천 가지 시나리오를 피하고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잘 넘어갈 때까지만 죽지 않고 사는 것, 그것뿐이다. 그렇게만 되면 성공이다.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다시 말해 진화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 지금 당장 이익이 되는 특성은 무조건 선택된다. 그 결과 훗날 구대손쯤에서 너무 구닥다리 특성으로 고생하지 않을지 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다. 미래를 내다보고 반영한다든지 하는 것도 물론 전혀 없다. 이를테면 아이 특성은
지금은 좀 거추장스러워도 100만 년 후에는 후손들에게 진짜 유용하겠군. 좋아, 선택하자. 그런 경우는 없다. 진화의 원리는 앞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다. 그냥 먹을 것과 짝짓기에 굶주린 개체들을 인정사정 없는 세상에 무진장 많이 풀어놓고 누가 제일 덜 망하나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 뇌는 최고의 사고 기계를 목표로 세심하게 설계한 결과물이 아니라 그저 요령과 땜질과 편법을 덕지덕지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 모든 것은 예컨대 우리의 먼 조상이 먹을 것을 찾는데 2%더 유리했거나 아니면 조심해 사자야 라는 개념을 전달하는데 3%더 유리했기에 선택된 요령들이다.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손쉽게 판단을 내리기 위한 요령 내지 편법을 조금 어려운 말로 휴리스틱이라고 한다. 이 휴리스틱이 없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다. 남들과 소통할 수도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도 없다. 알고 있는 원리 몇 개를 놓고 어떤 행동을 할지 일일이 추론해 결정할 수는 없지 않은가? 아침이면 해가 뜬다는 상식을 깨닫기 위해 머릿속으로 대규모 무자의 대조 실험이라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해보자. 인간의 머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인간은 도저히 발전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해가 몇 번 뜨는 걸 보고 나면 그냥 아침엔 해가 뜨는구나 하고 깨닫는 편이 훨씬 실익이 크다. 또 친구가 호숫가 풀숲에서 자주색 열매를 따먹었더니 배탈이 심하게 났다고 하면 그 말을 믿는 편이 낫지 굳이 직접 실험해 볼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뇌가 사용하는 편법들은 유용하기는 하지만 모든 편법이 그렇듯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리고 세상 일이란 자주색 열매를 따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보다 훨씬 복잡한 법이니 오류는 왕왕 일어난다. 까놓고 말해 우리 뇌는 바보 중에 상바보 짓을 할 때가 적지 않다. 우선 패턴 찾기 능력의 문제를 알아보자. 문제는 우리 뇌가 패턴 찾기를 원하 좋아해 여기저기 모든 곳에서 패턴이 실제로 있든 없든 패턴을 찾아낸다는 것이다. 가령 밤하늘의 별을 보며 와, 저기 여우가 낙타를 쫓아간다 하는 정도면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범죄는 대부분 특정 인종이 저지른다고 인식해 버린다면
그렇다. 심각한 문제다. 전문가들도 똑같은 착각에 빠지곤 한다. 한 예로 의료 종사자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수가 보름달이 뜬 밤이면 응급실이 항상 북새통이 된다고 철석같이 믿는다. 환자가 폭주하고 온갖 희한한 부상과 정신 이상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연구 결과에는 이러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다르 상 변화와 응급실 환자 수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그럼에도 똑똑하고 경험 많은 의료인들이 그들 사이에 틀림없이 연관이 있다고 단언하곤 한다. 왜 그럴까? 이는 뿌리 깊은 믿음 때문이다. 달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든다는 관념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다. 어디서 유래했건 간에 우리 문화 속에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관념이다. 그리고 보름달이 광기를 낳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경우는 기억에 더 확실히 남는다. 그러지 않았던 경우는 잊히기 마련이다. 우리 뇌는 그렇게 본의 아니게 무작위 속에서 패턴을 창조한다. 기준점 휴리스틱이란 뭔가를 결정할 때 특히 사전 정보가 부족할수록 제일 처음 얻은 정보에 따라 결정이 크게 좌우되는 것을 가리킨다. 가령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어떤 물건의 값을 측정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집 사진만 보고 집값을 맞히는 문제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사진을 보고 얼마나 고급 주택인지 가늠한 다음 대충 찍어보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질문과 함께 어떤 숫자가 제시되면 우리의 수정치가 많이 달라진다. 가령 이 집의 가격이 4억 원이 넘을까요? 넘지 않을까요? 하고 묻는 것이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자. 사실 그 질문에는 아무런 유용한 정보도 들어있지 않다. 하지만 사람들은 6억 원을 기준으로 질문 받았을 때 2억 원을 기준으로 질문 받았을 때보다 집값을 훨씬 높게 측정하곤 한다. 정보 가치가 전혀 없는 질문에 판단이 좌우되는 것이다. 왜일까? 우리 뇌는 무엇이든 기준점이 주어지면 그것을 일단 덜컥 물고 거기서부터 출발해 가감하면서 답을 찾기 때문이다. 데니얼 카너만의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2006년에 경력 많은 독일 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을 예로 들고 있다. 판사들에게 한 여성이 상점에서 물건을 훔쳐 유죄가 확정된
사건의 내용을 상세히 들려주고 주사위 2개를 굴리게 했다. 두 주사위는 특수하게 제작되어 항상 합이 3 또는 9가 나오게 되어 있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에게 내려야 할 징역 형량이 개월수 기준으로 주사위 합보다 높은지 낮은지 물었다. 이어서 정확히 징역 몇 개월을 내려야 하는지 물었다. 이쯤 되면 독자도 결과를 짐작했을 것이다. 맞다. 주사위를 높은 숫자로 굴린 판사들은 낮은 숫자로 굴린 판사들에 비해 형량을 훨씬 길게 선고했다. 이 여성은 주사위가 던져진 결과에 따라 운이 나쁘면 감옥살이를 평균 3개월 더 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무척 불편한 실험 결과다. 한편 가용성 휴리스틱은 우리가 모든 정보를 신중히 따지기보다는 무엇이든 제일 쉽게 떠오르는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가장 최근의 사건이라든지 더 극적이고 기억에 남는 사실을 기준으로 세계를 바라보려는 엄청난 편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현실을 더 정확히 반영할 만한 평범하고 시시한 정보는 그냥 흘려보낸다는 것이다. 그래서 끔찍한 범죄를 보도하는 자극적인 뉴스를 보고 나면 범죄율이 실제보다 높다고 생각하게 되는 반면 범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무미건조한 뉴스는 봐도 생각이 잘 바뀌지 않는다. 이는 자동차 사고보다 비행기 사고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대중도 정치인도 테러라고 하면 즉각적 방사적으로 반응하지만 훨씬 더 치명적이면서 동시에 평범한 위험 요소는 뒷전으로 취급하는 이유다. 2007년에서 2017년까지 10년 동안 미국에서는 테러보다 잔디 깎는 기계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지만 아직까지 미국 정부가 잔디 깎는 기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기즘 휴리스틱과 가용성 휴리스틱을 함께 쓰면 위급한 순간에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든가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결정을 내리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복잡한 특성을 다 고려해 좀 현명한 결정을 내릴라 치면 이 두 휴리스틱이 골칫거리가 된다. 우리 뇌는 가장 먼저 들은 것이나 가장 빨리 머리에 떠오르는 것에 자꾸 이끌리면서 늘 안전지대에 머무르려고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위험성의 판단을 잘못하는 이유도
이런 휴리스틱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망할 가능성이 가장 적은지 판단하는 능력이 부실하게 짝이 없다. 사실 우리 머릿속에는 위험성 판단을 돕는 시스템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빠르고 본능적인 시스템, 또 하나는 느리고 신중한 시스템이다. 문제는 그 둘이 충돌할 때다. 뇌 한쪽에서는 내가 이런저런 정보를 다 분석해 봤더니 A 안이 제일 위험한 듯해 하고 소곤거리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B 안은 너무너무 무서워 하고 고래고래 외치는 것이다. 독자는 나 참 그렇다고 내가 바보라는 거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의지를 발휘해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면 되는 것 아닌가? 본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이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되지 않나? 안타깝게도 확증 편향이라는 것 때문에 쉽지 않다. 확증 편향이란 우리가 자기 생각을 확증하는 정보만 레이저 유도탄처럼 집요하게 찾아가는 답답한 습관이다. 우리가 영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정보가 그득 쌓여 있어도 거기엔 눈길 하나 주지 않는다. 자기와 정치 성향이 비슷한 매체를 통해서만 뉴스를 보려는 경향이 이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심각하게도 음모론자를 절대 설득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람은 자기의 믿음에 부합하는 증거만 선택적으로 취하고 다른 증거는 외면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런 편향성도 아주 유용한 면이 있다. 복잡다단하게 돌아가는 세상의 법칙은 절대 간단 명료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 누가 파워포인트 문서에 글 머리표 땅땅 찍어서 요약해 주지 않는다. 세상을 어떻게든 머릿속에 모형화하려면 쓸모없는 정보는 버리고 적절한 정보만 모아야 한다. 그런데 어떤 정보가 영양가 있는 정보인지 판별하는 일 자체가 사실 복불복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자기가 완전히 틀렸을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우리 뇌의 성향은 뿌리가 꽤 깊다. 아무리 그래도 뭔가를 결정해 실행에 옮겼는데 누가 봐도 망한 결과가 떡하니 나오면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꿔야 하는 게 순리 아닐까? 천만의 말씀, 선택 지지 편향이라는 것이 있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는 어떤 행동을 일단 선택하고 나면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
물에 빠진 사람이 널빤지를 붙잡는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심지어 자신이 왜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는지 기억을 되짚으면서 자신이 옳았음을 입증하려고 한다. 작게는 우리가 새 구두를 사서 신고 아파서 절뚝거리고 다니면서도 당당하고 매혹적인 패션이라고 끝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심각하게는 정부 관료들이 외교 협상이 실패로 끝나가는 것이 분명한데 끝까지 순항 중이며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선택은 이미 내려졌으니 그것은 옳은 선택이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내린 선택이니까.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에게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 오히려 잘못된 생각을 더 굳게 믿게 된다는 연구도 있다. 명백한 증거를 또박또박 짚어줘도 소용이 없다. 적이 공격해 온다 싶으면 오히려 보루를 더 쌓고 더 끈덕지게 버티고 앉는 것이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인종주의자와 논쟁을 벌여봤자 또 언론계에 투신해봤자 희망이 없다. 결국 허무하기만 하고 정만 양산되기 쉽다. 그렇다고 우리가 현명하고 사려 깊은 결정을 절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할 수 있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독자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다는 게 그 증거 아니겠는가? 독자의 탁월한 선택에 찬사를 보낸다. 다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뇌는 현명한 결정을 가로막는 장벽을 잔뜩 세워놓고 있다는 것이다. 그게 다 좋은 건 줄 알고 우리는 혼자서도 이렇게 결정을 잘못하는데 남들과 함께 결정할 때는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우리는 사회 속 동물이라 집단에서 혼자만 튀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그래서 사람들과 잘 어울려야 한다는 마음에 그나마 현명한 본능마저 억누르고 남들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집단 사고에 빠지게 되는 이유다. 집단의 우세한 의견에 눌려 다른 의견은 일축되거나 아예 나오지 않는 것이다. 집단적 압력 속에서 누구도 글쎄요, 그게 정말 최선일까요?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대세에 따르는 습성도 마찬가지 이유다. 우리는 남들의 행동이나 생각을 보기만 해도 따라하고 싶고 합류하고 싶어진다. 어린 시절 엄마가 그럼 다른 애들이 다 다리에서 뛰어내리면 너도 뛰어내릴래? 하셨을 때 사실 솔직한 대답은
아무래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었을까?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하는 유명한 인지 편향 현상이 있는데 이 책을 대표하는 이론으로 삼아도 될 듯하다. 이는 심리학자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가 무능에 대한 무지라는 논문에서 제안한 효과로 우리가 살면서 익히 알던 현상을 입증한 것이다. 즉, 어떤 일을 잘 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잘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엄청나게 과대평가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결점을 말 그대로 잘 모르니 그 결점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당연히 모른다. 그래서 마냥 낙관하고 과신하다가 사고를 치고 일을 그르치기를 끝없이 반복한다. 이 모든 인지적 오류가 층층이 쌓여 인간 사회를 이루고 있으니 우리는 똑같은 종류의 실수를 끝없이 저지를 수밖에 없다. 아래는 그러한 실수의 몇 가지 예다. 이 책의 나머지 장들에 대한 맛보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고 그 속의 패턴을 파악하고 싶어 하므로 세상이 어떤 식으로 돌아간다고 스스로를 꽤 열심히 설득하지만 실상 세상은 전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러한 괴리는 작게는 개인적 미신에서부터 크게는 완전히 부정확한 과학 이론까지 다양한 결과로 나타나며 우리가 정치 선전이나 가짜 뉴스에 그토록 쉽게 현혹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세상의 이치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많은 사람에게 설득시키면 본격적으로 흥미진진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종교나 이념이나 그 밖에 거창한 관념들이 인류사의 재미난 일들을 많이 만들어 주었다. 인간은 또 위험평가와 미래 대비에 아주 소실이 없다. 물론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특히 날씨나 금융시장이나 인간사회처럼 아주 복잡한 시스템의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더더욱 그렇다. 설상가상으로 인간은 뭔가 자기 마음에 드는 미래를 머릿속에 일단 그리고 나면 그에 반하는 정보는 해맑게 무시하고 자기가 들렸다고 하는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소망적 사고로 미래를 바라본다. 그 바탕에 깔린 강력한 원동력 중 한 가지는 물론 탐욕이다.
사람은 큰 돈을 벌 기회가 눈에 어른거리면 분별을 잃게 되어 있으니 이익의 유혹이 너무 강하면 손익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게 증명되어 있다. 인간은 불을 거머쥐려고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도덕이나 법 같은 것은 내팽개치기 일수다. 탐욕과 이기심은 또 한 가지 흔한 실수를 낳기 마련이니 사람들이 모두 각자의 이익을 쫓다 보면 결국 다 함께 망하게 되는 현상이다. 사회과학에서는 이런 종류의 실패를 가리켜 사회적 함정 또는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사람들 각자의 행동이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면 공멸하게 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는 보통 공동의 자원을 남용하여 고갈시키는 형태로 일어난다. 어떤 수역에서 과도한 어획으로 물고기 씨가 마르는 현상을 예로 들 수 있다. 경자학에서는 또 이와 관련해서 부정적 외부 효과라는 개념이 있는데 거래 당사자 양쪽은 이익을 보지만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환경오염이 그 전형적인 예다. 예컨대 우리가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사면 우리도 좋고 생산자도 좋지만 공장에서 흘러보내는 유독성 폐기물로 부근 주민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는 모두 서로 연관된 동일 분류의 실수이며 인간의 바보짓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자본주의 체제, 협동조합 체제 등 각종 시스템의 문제는 물론이고 크게는 기후변화에서 작게는 식당에서 음식값을 나눠낼 때의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가 여기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본인이 치러야 할 비용을 회피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남들은 다 회피하는데 나 혼자만 손해볼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내 문제 아닌데 뭐 하고 만다. 또 하나 아주 흔한 실수는 편견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세상을 우리와 남들로 가르고 남들에 대해 모든 안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철석같이 믿는 습성이다. 여기는 아예 우리의 모든 인지 편향이 총집합해 잔치를 벌이는 마당이라고 보면 된다. 우리는 세상을 실제로 있지도 않은 패턴에 따라 이리저리 가르고 제일 처음 머리에 떠오르는 것을 기준으로 즉각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원래 갖고 있던 생각에 부합하는 정보만
선별적으로 취하고 집단에서 튀지 않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별 이유 없이 우리가 잘났다고 확신하니 편견이 꼽힐 수밖에 없다. 사실 이 책도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책이 표방하는 주제는 인류의 실패사이지만 몇 사례를 제외하면 사실 거의 남성의 실패사이다. 게다가 그 주인공은 대체로 백인 남성이다. 이렇게 된 것은 실패할 기회 자체가 그들에게만 주어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역사책이 늙은 백인 남자들의 행위를 주로 다루는 건 잘하는 일이라 할 수 없지만 이 책은 주제가 주제인 만큼 어쩔 수 없지 않나 싶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군중에 편승하려는 욕구 때문에 각종 유행과 열풍과 광풍에 가딱하면 휩쓸린다. 한 사회 전체가 이성을 내동댕이 치고 광란의 집착에 일시적으로 휘몰리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순수하게 신체적인 형태로는 중세에 약 700년에 걸쳐 주기적으로 유럽을 덮쳤던 불가해한 춤바람, 무도광을 예로 들 수 있다. 갑자기 춤을 추고 싶은 강렬한 충동이 수십만 명에게 전염병처럼 확산한 현상으로 춤추다가 탈진해 죽는 사람들까지 있었다. 돈과 관련된 형태도 많았다. 군중 편승 욕구와 일확천금 기회라면 믿고 보는 습성이 돈 욕심과 결합해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해서 생겨나는 것이 실제 가치보다 평가 가치가 훨씬 높아지는 금융 거품이다. 본래 가치가 높지 않은 대상이라 해도 남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너도 나도 투자한다. 물론 거품은 꺼지기 마련이고 많은 사람이 큰 돈을 잃고 경제 전체가 몰락해 버리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집단적 공황이라는 형태도 있다. 그 시발점은 주로 우리의 공포를 조장하는 헛소문이다. 전 세계 어느 문화권에서건 역사적으로 마녀사냥 비슷한 광풍이 꼭 벌어졌다. 인간이 그런 실수들을 본격적으로 저지르기 위해선 먼저 문명을 발명해야 했음은 물론이다. 지금까지 인간의 흑역사에서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책을 써주시고 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책을 읽고 점점 더 성장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